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간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급기야 당 선관위가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게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학폭 피해자도 경고를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당권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간의 설전도 격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그래서요, 뉴스와이드가 금요일마다 선보이는 젊은 정치 토크쇼, 이른바 금은빵 순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금은빵은요, 금요일의 은밀한 정치 방송,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금은빵 손님으로 의원 세 분이 좀 나와 계십니다. 화면으로 좀 동시에 잡혔는데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 나오셨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세 분 의원 친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인사 좀 하시죠, 나오신 김에. 안녕하세요. 네. 인사시켜서 더 어색한 정도. 더 어색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사실 김용태 의원하고 전용기 의원은 일단 뭐 정치 경험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뉴스와이드 경험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여기 스튜디오 자체가 좀 익숙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주영 의원께서는 여기 스튜디오 처음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두 분 의원께서 괜찮으시면 제가 이주영 의원께만 좀 자기소개할 시간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요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짧게 한 30초 정도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대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저는 원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일해왔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아우, 그냥 시간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마치 토론하시듯이 좀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래 직업은 이제 의사를 하셨잖아요. 네. 의사로 일을 하시다가 국회에서 의원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네. 어떠시던가요? 국회 와 보니까. 너무 솔직하게. 달라서 정말 당황하게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당황한 부분이 있어요? 병원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을 하거든요. 예. 결과가 바로 보이는 곳인데 예. 여기는 협상의 기간도 길고 수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결과도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참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좀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예.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일할 때는 속도감 있게 책임감 있게 하고 또 새롭게 배우는 협상의 과정 그리고 또 합의해가는 과정들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왜 이렇게 느리냐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선배 의원이신 전용기 민주당 의원께 네. 국회 가면 왜 이렇게 일이 느려집니까? 이 정도면 엄청 빠른 겁니다. 사실 속도감이 서로 다른 겁니까? 그러면은 21대 바꿔보면? 국회에서는 왜 이렇게 미진하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 지탄을 받았었는데 예. 22대 국회는 어떻게든 속도감을 올려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주 빠른 거다. 어. 이주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빠르게 뭐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태 의원께서는 속도감 문제 국회 가니까 시간이 막 느려집니까 지금? 아니, 너무 빨라가지고 토론에 시간도 부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뭐 저희 탄핵 청문회 연다고 척척척 야당에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뭐 갑자기 느리던 게 빨라졌다 그럼요. 뭐 있으십니까? 특검법, 방송 3법 등등등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가 뼈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에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금은빵 손님으로 세 분 오셨는데 이 금은빵 안에서도 첫 번째 순서가 있는데 스피드 OX입니다. 일단 질문이 한 4개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피드 OX니까 빠르게 반응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앞에 OX 표말 제가 드렸는데 제가 질문이 끝난과 동시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일단 그 선택한 이유를 한 30초 정도 제가 발언기에 드릴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OX 퀴즈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질문은 이건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뭐 진행 중이잖아요. 이 전당대회는 흥행 성공이라고 판단하시면 O고요. 아니다, 이건 자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X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세 분 선택해 주세요. 요거는 질문이 그러니까 소속 정당에 따라서 아주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께 흥행 성공으로 지금 판단. 그러니까 이게 흥행 성공 상황이냐 아니면 거의 자폭 상황이냐인데 성공 상황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자,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이유가 뭡니까? 흥행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죠. 어제 MBN 저희 당대표 토론도 아마 자체 시청률에서 높게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저희 토론, 당대표 토론 많은 국민들이 관심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35살인데 예. 제 친구들이 사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은데 예. 저희 당대표 토론, 당대표 경선에 엄청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 보셨답니까? 다 보진 않더라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뭐가 옳은 거냐, 뭐가 맞는 거냐 이런 예. 질문들을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하고 있어서 국민적 관심은 불러일으키고 있구나, 흥행은 되고 있구나. 그렇군요. 예. 좀 아쉬운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들고 계세요. 이거 예. 시청자 다 보셔야 돼요. 이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지금요. 제가 김용태 의원께 추가 질문 조금 이따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이건 자폭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겁니까? 저는 자폭으로 봤습니다. 물론 흥행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내용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 수준이 자폭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하면은 비전과 뭐 이런 미래 세대에 대한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야 됐는데 예. 지금 전당대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신구 권력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신구 권력에 대한 내용들을 숨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모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자폭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역시 이거는 흥행 성공이 아니고 자폭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네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름이 나는 것에도 유명해지는 것이 있고 악명 높아지는 게 있을 텐데 이번에 물론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는 있습니다만 예. 전당대회를 왜 하는가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당이 잘 되기를 위한 것인가, 당을 혹시 해야 할 만한 구석은 없는가를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망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주영 의원께 이제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세 분께 추가 질문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막 생각나는 질문 여기 적고 있어요. 지금요. 이주영 의원께는요. 일단 뭐 남의 정당, 경쟁 정당의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 상황의 내용들을 보면 같은 식구끼리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저 당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 다행이다. 네, 저는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3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의 여당으로서 예. 앞으로 갈 길을 잘 제시를 해주셔야 하는 분들이고 분명히 전당대회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의힘에서 지도부로서 함께 일하셔야 될 분인데 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당내 화합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예.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이 걱정도 되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 다음 아젠다를 뭐를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용태 의원이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흥미진진한 건 맞다. 엄청나게 싸우더라. 근데 이거 굉장히 걱정된다. 밖에서 보기에도 걱정 안 하십니까, 김용태 의원께서? 걱정이 당연히 되죠.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원래 예. 시끄럽고 갈등이 있고 예.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안철수, 김기현, 황교안, 천하람 후보 예. 저희 네 분이서 엄청 그때도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갈등과 싸움의 정도가 어떤 때가 더 높다고 보세요? 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비슷하다? 생각해요. 예, 그 양상들도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 예.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원래 당내 경선이 그렇습니다. 원래 치고 받고 싸우고 원래 당내 경선이 자리가 하나다 보니까 예. 그 검증 과정이 굉장히 치열한데 물론 이제 이주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후보분들께서 좀 품위 있는 또 위트 있는 또 지혜로운 질문들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김용태 의원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이라는 위치 때문에 조심스러우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소신이신가요? 제가 여기서 또 무슨 말씀하면은 예. 또 이렇게 요즘 굉장히 예민한 시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표정에 묻어납니다, 지금요. 조정기 의원께는 이 질문 좀 들어볼까요? 요즘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 갈등과 경쟁 상황 굉장히 격해지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주장과 막 의혹 제기가 나오는데 솔직하게 네. 민주당은 요즘에 표정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전당대회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예. 관전하는 입장이었다고 보면요. 지금 너무 심해지는 전당대회 마타도 상황을 보면서 예. 오히려 큰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부 여당의 대표를 뽑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조금만이라도 나오면 이런 걱정들은 안 할 텐데 그런 내용들보다는 서로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예. 저는 주를 이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후보 개개인의 생각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 토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저께 MBN에서 했던 토론 내용들을 보면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남의 주장에 계속적으로 끊는 모습 그렇습니다. 이런 토론 태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맞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지금은 관전 모드보다는 걱정 모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갑자기 좀 든 생각인데 제가 질문이 떠올랐어요. 지금 전영기 의원 말씀하신 걸 듣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이 전당대회 경쟁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한마디 말하면 이렇게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 약간 당에서도 한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민주당이 더 안 나와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본적인 지지층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얻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민주당이 아주 잘해서 그 의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잘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먼저 시작한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 이런 것들만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까지 좀 드려봤어요. 자, 내려주시고요. 또 있습니다. 지금 OX 퀴즈가 두 번째 드릴게요. 자, 한동훈 후보. 질문을 이렇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으로 되레 득을 봤다는 O. 아니다. 득 보지 못했다. X. 골라주세요. 이것도 다른데 앞선 선택과 똑같아요. 지금요. 두 분 X, 한 분은 O. 그렇다면은 이건 김용태 의원께 좀 질문 좀 들어봐야겠네. 이유를 들어봐야겠는데 되레 득을 봤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 그 문자 파동을 있고 난 다음에 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이 문자 파동이 일단 한동훈 후보한테 그렇게 직접적인 해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 수치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동정심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은 당원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많은 그러한 이른바 원희룡 후보와 비슷한 그런 예. 또 대변하는 의원분들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원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예. 동정표 또 이 선거에서 또 무서운 표 중에 하나가 동정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꼭 굳이 해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께서는 X, 그러니까 득본과 아니다. 네. 득본과 아니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 지금 지지율을 보면 거의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 더블 스코어, 트리플 스코어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사실은 다 먹을 수 있는 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숨기고 싶었던 한계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다음 미래 지향점이라던가 이런 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대통령과의 관계라던가 본인의 아이코닉한 이런 정체성 그래서 본인으로 자꾸 이슈가 들어가다 보니 지도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에 오히려 제약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득본과 아니다. 그렇게 못 네. 본다 말인데 추가 질문 짧게 하나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는 이번 문자 파동으로 득을 본 게 없다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번 문자 파동으로 득을 본 사람은 있다고 보십니까? 누구라고 보십니까?
득을 본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도 특히 없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 그렇군요. 혹시 민주당은 아닙니까? 민주당은 일부 득을 본 것 같긴 합니다. 아, 득을 일부 봤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역시 X를 선택하신 전용기 의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득 본 거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늘 한동훈 후보한테 가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들이 기존에는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 파동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한동훈 후보에게 가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구 권력의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까지도 치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의 전당대회에서만큼은 뭐 잃을 것 없다라는 입장을 한동훈 후보가 내비칠 수는 있겠지만 예. 길게 봤을 때에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대립적 관계가 예. 점쳐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추가 질문에서 이주영 의원께서 민주당은 약간 득 본 것 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은 하나 파악을 했던 것이죠.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당무 개입의 의혹에 앞장 서 있다라는 예. 부분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국민께 사과를 할 거였으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사과할까 말까를 물어볼 게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실에서 판단을 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맞았는데 예. 이것을 물어보는 단계를 하나 거쳤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과가 진심일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민주당이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명분은 하나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분. 이게 득일지 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문제점을 하나 파악한 것에는 도움이 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고 뭔가를 좀 질문할 명분이 생겼다는데 다른 표현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을 쓰면 자 공세를 할 대상 하나 더 떠올랐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여당인데 워낙 요즘에 여당 주제가 뭐 이 뉴스로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요즘에. 또 나왔습니다. 질문이 세 번째 역시.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O고요. 아 그럴 가능성은 없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전원 다 X군요. 쪼개질 가능성이 없다. 자, 요거는 김용태 의원 역시 X입니다. 아니, 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없다라고 해야죠. 제가 비대위원이고 여기서 그걸 좋은데 지금 그래도 좀 솔직한 답변을 해주는 게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되죠.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여러 가지 이러한 충돌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결말이 있었고 예. 다만 저희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전당대회 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 물론 야당 때였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후보분들이 승복했고 그 과정들이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도 끝나고 나면 후보자들이 물론 지금 앙금도 있고 감정들도 좋지 않겠지만 선거라는 것이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또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그런 정치인들의 어떤 자세를 선배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엔 좀 전용기 의원께 보시겠는데요. 지금 전용기 요거 X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 조금 높게 드세요. 그래야지 화면이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시청자한테. 좋습니다. 그렇게 들고 조금 오래 드시냐고 힘드시지만 좀 참아주세요. 좀. 자, X 고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당하거나 뭐 쪼개지거나 이건 아닐 것 같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쪼개질 정당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구심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 구심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기 때문에 정당이 쪼개지기는 형태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금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도 있었지만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인사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많은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신뢰관계가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는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깨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와 그리고 여당의 관계에서 신뢰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주영 의원 역시 분당까지 갈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신데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분당도 사실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거를 봤을 때 더더욱이나 지금 새로운 90점을 찾아서 거기에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고 사람까지 모아서 새로운 당 하나를 만드는 투트랙으로 분당까지 가기에는 지금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윤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있지만 지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지도부의 분열이나 반목이 이후에 다시 손을 잡는다고 한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외부에서는 과연 저들이 언제라도 다시 등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를 지나고 나면 잘 돼야 이빨 빠진 호랑이 만약에 최악에는 와해라면 모를까 분당은 시스템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일단 내려주시고요. 제가 추가 질문 좀 두 분께만 좀 들어볼까요? 김용태 의원께. 요것도 지금 아까도 말씀한 지금 당의 비대위원이시라서 지금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계시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상황 되면은요. 지금 중간 사이에 뭐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갈등도 뭐 굉장히 극대화되고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중간에 뭐 김건희 여사 얘기, 윤석열 대통령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쯤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향후에 정말 함께 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 그리고 임기가 아직 반도 안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립감이 있기 때문에 당정은 함께 가는 것이고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정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도 뭐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후보 시절에 지금도 시절이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본인의 정치의 목적 중 하나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열차를 지금 시동 걸고 있는데 누가 당대표가 되든 저희가 그 똘똘 뭉쳐서 그 거야의 공격에 맞서야 되지 않나. 거기에는 아마 내부대 후보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이주영 의원께 드려보죠. 전당대회 끝난 뒤에 뭐 누구는 한 명은 당대표가 됩니다. 근데요.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표현을 그냥 두 분의 성을 붙여서 원한 관계라고 표현까지 해요. 지금요. 이 두 후보 전당대회 끝난 뒤에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게 걱정이어서 제가 분당도 어려울 것이고 이빨 빠진 호랑이 혹은 와해의 수순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사실 원희룡 후보도 사실 당내에서나 당 외부에서 볼 때 굉장한 입지를 가진 분이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도도 지금 압도적인 상황에서 사실 두 분이 다시 전당대회가 끝났으니 다시 손을 잡자고 보이는 제스처 자체가 굉장히 가식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도부 전체의 통합을 국민들이 믿겠는가.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간 것의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남았어요. 이제 이 마지막 스피드 OX인데요. 이거는 민주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관련 세 가지인데 이건 민주당인데요. 지금 민주당도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했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김두관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이른바 약속 대련이다라고 보시면 O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오, 약속 대련이라고 선택하신 분은 아무도 없고 다 이건 그러면 진짜 출마한 거다. 이거는 뭔가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셨어요. 그럼 제가 30초씩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은 요거는 전용기 의원부터 약속대로 아니라고 보셨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김두관 의원도 정치적인 야망이 있으신 분입니다. 과거에 대통령 선거도 나가실 정도로 큰 꿈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약속대련으로 소모될 정도의 정치 이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속대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김두관 의원도 직접적으로 밝히시긴 했습니다. 얼마를 받을 줄 알고 출마를 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나는 충분히 자신이 있다.
우리 당은 노무현과 김대중 정신을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인 즉슨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게 내부적으로는 토론도 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두관 의원이 본인적 입지와 본인의 정치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약속 대련으로 보기는 어렵고 건강한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용태 의원 역시 X, 그러니까 이건 약속 대련, 사전에 뭔가 조율돼서 출마한 거 그거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약속 대련이 되려면요. 예. 갑을 관계에서 갑이 양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인지도가 높거나 또 예. 기득권이거나 세가 많은 사람, 이재명 대표겠죠. 이재명 대표가 뭔가 눈치를 봐서 약속 대련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행동 안 하셨을 거고.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눈치를 보고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버지 하는데 당연히 황제로서 옹립하고 싶으실 텐데 예. 뭔가 경쟁하는 과정에 분명히 감정도 상하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스크래치가 날 텐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허락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김두관 전 의원이 정말 이건 난 도전하겠습니다. 승부 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다는 해석으로 들리는데 마지막으로 이주영 의원 역시 X 약속대는 아니라고 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그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배를 하고 방명록에 민주당의 민주를 지키겠다고 썼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민주를 지키겠다는 거는 현재의 이 1인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반민주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건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명이 명령하면 모두가 예. 따라가는 전체주의 유령이다. 뭐 이런 굉장히 센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건 민주당의 본질을 묻는 겁니다. 예. 전 정말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민주당의 당원들에게 그리고 온 국민에게 이것이 맞느냐고 물음으로써 본인의 소신을 밝힌 저는 큰 용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속 대련일 수 없고 어쩌면 본인의 정치적 명운을 건 큰 하나의 패고 용기고 소신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4가지 스피드 OX 퀴즈 다 해봤고요. 이번에는요. 정치권 이슈를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 이거의 연장선일 수 있지만 인물에 좀 초점을 맡아보는 순서입니다. 제목이요. 금은빵 감정평가입니다. 금은빵에 왔으니까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가치 부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번 주에 뉴스에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인물은 최고점 줄만하다. 아니다. 이 인물은 최저점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인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주 뉴스 뭐니 해도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대상을 여당 당대표 후보 4명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명 중에 누가 최고점, 최저점 이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태 의원께서는 당연히 지금 비대위원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이거 말 잘못 나가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민감한데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조금 두 분께 미리 양해 구해서 조금 쉬고 계시라고 잠시. 제가 여기서 누군가 편들면 아마 앵커님이 피곤해지실 겁니다. 그래요? MBN이 더 피곤해질 수도 제가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분만, 전용기 의원, 이주영 두 분만 평가를 미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 평가하신 거 있죠? 들어주세요. 자, 가슴 쪽에 조금 높이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전용기 의원부터 최고, 최저를 4명의 후보가 있는데 누굴 선택했냐고 봤는데 같은 인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사실 누구를 좋게 평가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예. 어제 MBN에서 한 방송 토론을 봤는데요. 굉장히 최고점을 줄 만한 인물들은 보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까 나온 질문에서도 봤듯이 이 전당대회 TV 토론이 흥행을 했느냐에 예. 대한 내용에서 흥행의 지름길이 원희룡 후보였다라는 흥행을 생각에 한 걸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최고점을 원희룡 후보로 봤었고요. 그리고 이 전당대회를 마타도가 난무하는 말도 안 되는 저질 전당대회를 만든 것도 흥행이냐 자폭이냐인데 자폭이라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자폭을 시도한 것도 원희룡 후보로 봤기 때문에 최고와 최저를 둘 다 원희룡 후보로 꼽았습니다. 지금 전용기 의원은요.
이 검은빵 코너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거하고 막 연결을 시켰습니다. 지금요. 자, 이번에는 이주영 의원께서는 최고 최저 다르게 쓰셨네요.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최고는 윤상현 의원을 꼽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그래도 네 분 중에 가장 정상적으로 전당대회를 전당대회답게 예. 당을 위한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계신 분은 지금은 윤상현 의원 외에는 안 계신 것 같고 심지어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을 때도 예. 이렇게 하는 건 당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을 위해서 당의 지도자를 뽑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융합의 시간을 누군가가 맡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윤상현 의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량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도 뭐 패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제 당선의 경험 그리고 경기도에서 계속 왔던 수도권의 민심을 가장 잘 안다는 거 심지어 무소속으로도 또 당선이 돼본 경험 이런 다양한 것이 있어서 진짜 민심에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이야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윤상현 의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최고로 꼽았고 최저는 예. 제가 저희 당 전당대회 때 예. 그때 후보자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문자 파동을 보면서 이건 참 책임질 자신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 서로 미루다가 때를 놓쳐버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지금은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의 두려움 혹은 한 번도 혼나보지 않은 사람의 그런 소심함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오히려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기대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을 해주세요. 내려주시고요. 제가 아까 김용태 의원은 선택은 안 하셨지만 질문 하나 드린다 그랬어요. 제가 30초를 드릴 건데요. 국민의힘 좀 소속이시는데 지금 당대표 네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 당부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표정에 나옵니다. 30초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많은 당원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뭐 흥행은 돼서 기분은 좋은데요. 다만 이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 누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처만 남지 않겠냐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네 분의 후보 모두가 좀 위트 있게 공격할 때도 좀 재밌게 그런 재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전당대회가 더 축제로 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들으셨는데 실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자, 요건 좀 마지막 순서 하나 남아 있는데 요거 좀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는요 질문이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후보 4명께 야당 의원들 중에 탐나는 인재가 있다면 누구냐를 얘기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후보들이 각각 답을 했거든요. 그 모습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92명의 야권 의원 가운데 탐나는 인재를 한 명만 딱 고른다면 전 이재명입니다. 국회 모든 이 혼란이 국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예. 추미애 의원을 모셔오고 싶습니다. 뭐 지난번 정권 창출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분을 모셔와서 우리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그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을 꼽겠습니다. 이제 할만한 사람인데 민당의 윤상현이 바로 정성호입니다. 저런 모습인데 이거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여기 좀 화면 좀 의원들 봐주세요.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굉장히 의외의 답이었어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추미애, 한동훈 후보는 우원식, 윤상현 후보는 정성호. 다 야당 의원도 꼽아주셨는데 요거요 전용기 의원. 이재명, 추미애, 정성호인데 만약에 거꾸로 질문 제가 들어볼까요? 전용기 의원 생각하시기에 여당에서 데리고 싶은 탐나는 의원이 있다면 누굽니까? 있습니까? 저는 김용태 의원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여기 옆에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같이 하면서 여당이 못하고 있는 것들은 쓴소리를 그때그때 날리더라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참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네 분의 후보들이 뭐 여러 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데리고 오고 싶다고 했는데
당 대표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옹졸하게 그러니까 전 대표 지금 당 대표 후보시죠. 다들 지금 그렇죠. 후보시죠. 예. 후보님들이신데 저렇게 옹졸하게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누굴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정말로 훌륭한 의원이 있다면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더욱더 저렇게 일부러 비판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김용태 의원을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 지금 탐나는 의원이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예. 민주당 의원들한테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묘한데. 자, 이번에는 이주영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야당 의원들에서 이분은 탐난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야당 의원 중에요. 잘못 얘기. 제가 잘못 얘기. 지금 야당이신데 여당 의원 중에 탐나는 분이 계시다면 누굽니까? 김용태 의원님. 김용태 의원. 저희 당은 통합과 도약의 당으로서 젊은 피를 언제나 수혈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정치 입문 이후로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의 세 분 중에 한 분이어서 내적 친밀감이 매우 높고 언제나 저희 당으로 영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원 지금 야당 의원들께 인기 폭발이에요. 이 방송을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둘 중에 어디 원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두 당의 오파가 들어왔는데 어디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예. 민주당의 의원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가더라도 뭔가 역할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남겠습니다. 거절하셨네요. 자, 질문 제가 드릴 거예요. 예. 어제 토론에 나왔던 질문 똑같은 걸 드릴게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192명이잖아요. 다 합해서. 그 야당 의원 중에 이분은 정말 탐난다. 이분은 인재 같다. 이런 의원 있습니까? 역설적이게 인재라서가 아니고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어제 다른 당대표 후보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제1당이 하면 예.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청래 위원장이 저보다 정치 선배시긴 하지만 예. 사실 지금 법사위를 이끌고 가시는 거 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품격과 품위가 없어 보이세요. 제가 저희 당을 모시고 와서 보수당의 이런 품격과 품위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좀 나눠봤어요.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영입 제안까지 왔는데 거절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금은방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토론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서서 의원 세 분 모시고 금은방 코너에서도 이 얘기 잠깐 다뤄봤는데 오늘 패널 두 분 좀 나와 계시거든요. 지금 최영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신데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깊게 좀 들어가 볼 텐데 우선 화면으로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여당 내에서 지금 걱정과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의 영남 의원이라고 밝히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하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이거 지금 심리적으로는 이미 쪼개진 거 아니냐 이 말씀 같아요. 그리고요.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당원들도 전당대회 얘기 나오면 TV를 꺼버린다더라. 안 본다. 이런 반응이 나온답니다. 오늘도요. 당 지도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자폭, 자회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는 후보자 간의 경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래 전당대회가 축제인데요. 지금 당 지도부가 걱정하는 말 중에요. 자폭, 자해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한숨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경철 의원. 네. 과거에 사실은 어떤 자리를 놓고 어떤 경선 과정에서 진짜 엄청난 대립을 벌였던 상징적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 2008년 대선 앞둔 그 경선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부작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때가 더 심했다고 보십니까? 뭐 그때가 더 심했죠. 그때야 그 두 후보가 예. 사생결단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검증경세를 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후에 모든 그 상대 후보가 제기했던 다스 의혹 그리고 그때 최순실 의혹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게 결국 다 수사 대상이 됐어요. 다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될 만큼 그때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가 엄청나게 셌죠. 그럼 예. 그때와 비교하면 뭐 지금이야 뭐 이 검증은 뭐 그 검증하고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전당대회는 정당을 이끌어가는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고밀도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충 올려서 결국에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예. 2021년 대선 후보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였죠. 이낙연 당시 후보께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대장동 의혹 갖고 있는 사람 절대로 대선 후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때 사실 뭐 심리적 분당이라고 이미 그때 얘기할 만큼 그때도 공세가 셌었죠. 저는 이번 전당대회도 검증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약간의 갈등은 수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비방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검증을 제대로 하는 전당대회가 된다면 저 수준의 저 정도 갈등은 아마 당원들도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인신공격 이런 건 해서는 안 되고 특히 토론할 때 상대의 말 끊기 이런 그 부분은 좀 제어한다면 저 정도의 검증 수준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준비된 영상은 어제 토론에서 특히요, 뭐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검증해 보세요. 사퇴하실래요? 책임질 겁니까? 막 이렇게 가는 엄청난 설전이 오갔거든요. 그 내용 좀 묶어봤습니다. 뭐 증거 조작하실 겁니까?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 그만두시고 객관적인 당무 감찰을 좋습니다. 통해서 밝히자. 좋습니다. 본인이 사실이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한테 사퇴하라고 그랬고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or no.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or no. 저도 같이 예스 or no. 책임지겠습니다. 예스 or no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두셔야 될 거예요. 저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김경률 왜 금감원장으로 추천했습니까? 저는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두 책임지. 어떻게 상응하는 책임 말고. 자, 책임집니다. 정계 은퇴, 사퇴 막 이런 얘기가 갑니다. 후보들끼리요, 지금요. 자, 서영주 수장께는요. 지금 저 두 후보 특히 뭐 엄청난 뭐 대립과 경쟁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 놓고 한쪽을 보니까 난폭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초보 운전하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지적도 나오는데 이거 전당대회 끝나도 진짜 위험하게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전당대회는 좀 치열하게 싸우는 링 위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같은 식구라 하더라도 좀 어떻게 보면 이거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뒤에 용산이 있다는 여러 가지 추측설, 그 다음에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들이 용산의 의중이 실리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해가 될 거예요. 분당까지는 안 가고 지금은 치열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여론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면 나중에 봉합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게 지금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등등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과 공세 수위가 돌론고 있는데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그 두 분이 싸웠던 적은 최소한 녹취에 준하는 육하원칙을 통한 증거를 들고라도 검증, 좀 좋은 말로는 검증, 나쁜 말로는 네거티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2차 토론까지 보면서 원희룡 후보가 주로 많이 하죠. 네거티브나 검증 부분들을. 근데 그냥 주변에서 맴맴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육하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천 논란, 그 다음에 친인척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 또 뭐 댓글 여론 조성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육하원칙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지금 뭐 정기은퇴를 하십시오. 거짓말 이제 하는 검증입니다. 맹맹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먹히지 않고 지금 현재 보면 한동훈 후보만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좀 뜨겁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마지막 주 4차 토론회가 되면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자체도 또 윤석열 후보도 있죠. 거론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결국에는 조금 이제 톤을 화합하는 분위기 쪽으로 바꿀 공산이 큽니다. 예. 일단 두 분 일단 뭐 과거 그렇게 뭐 엄청난 거하고는 다르다. 그거만큼은 안 갔다. 그러나 걱정은 좀 된다라는 분위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에서 결국은 나섰습니다. 화면 보시죠. 제재를 내린 겁니다. 두 후보에게. 선관위 결정을 당의 결정을 좀 먼저 보여주세요. 당의 결정을 어제 선관위가 두 후보께 제재를 내린 게 있어요. 제재를 내린 게.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어떻게 어제 저 방송 토론 끝난 뒤에 당에서 긴급하게 선관위에서 회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 명령 제재를 내린 겁니다. 제재를 내린 거예요. 주의하세요, 시정하세요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제재 한 종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후보가 반응을 보였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 당 선관위 판단 이거 기계적 균형이다. 아니 같이 뭐 언쟁하고 대립한다고 다 그냥 제재했다. 학폭 가해자와 학폭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불만 제기를 합니다. 최영철 의원. 네. 저거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실 원희룡 후보가 조금 과한 비방이 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모부 뭐 얘기도 하고 이모부 얘기도 하고 뭐 주진우 저 누굽니까? 누구? 유튜브 하시는 분 김어준 김어준 씨하고 하고 뭐 친하다는 동 이게 사실 좀 근거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좀 그렇게 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이모부하고 사실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심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도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받아치는 과정에서 조금 좀 과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아까 그 어제 토론회에서도 뭐 O로 말하세요, X로 말하세요. 검사가 취조하듯이 상대 후보에게 그렇게 말꼬리를 물어주면서 계속 물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그건 인신공격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에게 주의와 경고를 한 것인데 뭐 한동훈 후보가 100%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도발은 원희룡 후보가 좀 하셨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한동훈 후보에도 미숙함이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경고를 준 것이기 때문에 학폭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드로 가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넘어선 판단이다. 전 두 분 다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와 경고를 내렸고 앞으로는 좀 비방이 없는 그러한 건전한 전당대회로 특히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고급스럽게 하고 상대를 아주 제압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욕설이나 비방을 통해서 제압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두 분 모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토론회요. 난데없이 예상치 않게 두 명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야권이라고 통상 간주가 되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희룡 한동훈 후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김의겸 전 의원, 김어준 씨가 있네요. 갑자기 언급이 돼요. 여기서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특히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김의겸 전 의원의 이름이 언급된 그 부분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처가 관여된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특정인은 아직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무감찰을 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성주 교수.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제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했는데 김의겸 전 의원과 비교가 되면서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왜 가만히 이
국회에서 떠나신 김의겸 전 의원을 불러다가 김의겸 전은 뭐 녹취라도 틀었지 여기는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서 원희룡 후보는 김의겸 전 의원만도 못 탔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전 의원 자체가 청담동 의혹을 이제 술자리 의혹을 터뜨렸는데 당시에 좀 이렇게 그 좀 면을 구겼죠. 김의겸 전 의원이요.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후보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을 공격하는 특히나 가족을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예. 가족과 그 친인척들을 통해서 사적 공천을 했다라는 것인데 1차 토론회 때도 원희룡 후보가 면을 구겼어요. 당시에 말해보십시오 했을 때 뭐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하면서 피해가갖고 우물쭈물하면서 뭔가 예. 좀 국민들이 이거 뭐야 이거 근거 없는 그냥 뭐 묻지마 이 공격 아니야 이랬는데 다시 2차에서도 또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김의겸식이냐 뭐 근거도 없이 막 던지냐. 그나마 김의겸 전 의원은 녹취라도 제보를 받아서 틀었는데 예. 그러면 그거라도 좀 흔들어 봐라라는 것인데 원희룡 후보 자체가 그걸 못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저는 좀 뼈아픈 공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댓글에서 도는 게 원의겸이냐. 아,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네, 합쳐서 원의겸이냐라는 이런 뭐 별칭까지 얻으면서 계속적으로 메신저가 부러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싸우면서 공박이 붙는 게 아니라 원희룡 후보 자체가 제가 안타까운 건 1차 때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넘어간 거. 그때 좀 내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또 뭐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공격이 들어갔는데 김의겸이라는 방어를 통해서 원희겸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내상이 크고 예. 그다음에 김어준 지금 뭐 그 유튜브를 하시는 예. 그 진행자는 그 얘기는 따로 좀 준비돼 있어요. 아 그럴까요? 네, 그거는 예, 제가 예. 최경철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따로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죠. 두 인물이 등장한 화면이요. 김의겸, 김어준 두 인물이 갑자기 이건 많은 분들이 통상 그러잖아요. 김의겸 의원이야 뭐 민주당 의원 하셨고 김어준 씨도 야권 인물을 통상 보잖아요. 아니 여당 전당대회를 앞둔 당대표 후보 토론에서 왜 이 인물들이 등장했냐 난데없다 이런 반응인데 자 그러면은 어제 김어준 씨 얘기를 꺼낸 그 대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자, 우리 한동훈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이런 후보 얘기했네요. 기반을 보수의 지형 자체를 재편하기 위한 누군가의 큰 그림 속에서 앞에 아이돌로 내세워진 게 아닌가.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극렬 저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뵙지도 못한 이모부님 얘기를 했네요. 제 이모부님하고는 저는 20여 년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끌어들이시네요.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좌파몰이를 하시는데요. 아 정말 2024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모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20여 년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셨어요? 아니요. 조사를 안 했죠. 어떻게 가족관계 내부를 조사합니까? 한동훈 당대표 선출을 저는 지지합니다. 한동훈 후보 저는 방송에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후보, 위원장, 장관, 씨 붙여서 호칭했는데 공식 토론에서 김어준이 이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저도 한동훈 후보는 직함 떼고 한동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어준 씨 반응이 나왔네요. 자, 최경철 편집위원 지금 보면 김어준 씨 이름이 갑자기 나오고 이모부까지 나오고. 근데 원희룡 후보가 1차 토론회 때는 뭐 당의 그런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가 대응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했는데 2차 토론 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어준 씨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구나. 전 이 말을 소환하고 싶은데요. 원희룡 후보 참 정치 경력도 많은 다선의 의원이시고 예. 그리고 당내에서 뭐 사무총장도 하시고 뭐 부지사도 하셨잖아요. 최고위원, 예, 제주도지사까지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쫓기는 입장이다.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니 여러 가지로 지금 쫓기는 입장에서 쫓기다 보면 사람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김어준 언급 그리고 이모부 언급 이런 부분들은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인은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실수 이후에 극복하는 것이 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앞으로. 그리고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 예. 이것이 원희룡 후보의 관건인데 오늘 그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연설을 했어요. 배신자론을 아주 강하게 들먹이면서 뭐 영화 대부에 나오는 대사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오늘은 연설에서 좀 강점을 얻었다고 하던데 예. 어쨌거나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예. 장점을 살려야지 자꾸 단점을 지금 앞세워 가고 있는데 지금 급한 부분부터 좀 끄고 차분한 이성으로 간다면 원희룡 후보 충분히 뭐 한동훈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언변을 갖고 있는데 저런 부분 김어준 씨 언급이나 이모부 언급은 분명한 실수였다. 자기가 그 부분은 오답 노트에 적어놓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4명의 후보들 간의 어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의견이 다른 게 총선 백서 발간입니다. 총선 참패의 이유를 담은 책이잖아요. 그걸 지금 만들었다는데 발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책에 대해서는요. 자, 어제도 이 총선 백서를 놓고 공방이 좀 오갔거든요. 그 모습도 좀 확인해 보죠. 총선 백서에 관여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보시면요. 이건 그냥 총선 백서를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을 노골화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저는 전당대회 공정성에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 발간하는 거 지금 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본인을 낙선시키는 거 아니냐. 본인에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유가 있다 이런 거 얘기해 꺼내는 게 뭐 이렇게 약간 의심하는 듯한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 위원장 맡고 계신 게 조정훈 의원이에요. 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된 얘기를 백서와 관련 지어서 얘기 좀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서 초안이 나온 이후에 불거진 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었고 평가할 수가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느냐 발언이 있었고 또 그래서 더욱 핵심 관계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백서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최영철 의원, 네. 이 김건희 여사 문자 이 파동 이걸 좀 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백서 위원장이 이걸 담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 담길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의원 후보가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지만 한동훈 후보는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때 증거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수사를 할 때 수사검사가 유리한 증거만 갖고 와서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그러한 증거만 갖고 오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척을 하면 이것은 증거 조작으로 검사가 처벌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실은 백서에 넣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문자 주고받은 건 맞아. 근데 그 문자를 주고받은 의제가 대통령 영부인의 사과 문제였기 때문에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팩트이고 이 팩트는 백서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것은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한동훈 후보가 약간 불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 후보들이 총선 패배 책임론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백서에는 엄중한 사실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백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공평하고 객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 파동을 배제하고 이 백서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도 넣어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어떤 실수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이 한동훈 후보에게도 장차 10년, 20년 후에 명예로운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자꾸 원희룡 후보에 공격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음모론 제기하지 마라. 근데 이것도 사실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음모론이라고 한동훈 후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음모론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을 넣는 것뿐이다.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백서를 내는 것이 다음 뭐 총선을 하든 지방선거를 하든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마땅히 넣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교수님, 지금 이 총선 백서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을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이 명백하다 이렇게 입장을 낸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국민의힘 그 총선 백선에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4월 11일 총선이 끝났는데 조정훈 총선 백서위원장이 본인 장사한다고 하면서 당내에서 물러나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면 총선 백서에 대한 투명성이나 객관성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장사를 한다는 것도 좀 제가 같은 정당인으로서는 이거 뭐지? 라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번 총선 자체가 보세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넣어야 된다?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총선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결국에는 본인 대통령 영부인이 디올백을 받아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사과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건데 모두 원인 제공은 용산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백을 받은 그런 이슈들을 처리하지 못한 거.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론종섭. 호주 대사로 최병 특검에 관련된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졌죠. 그다음 대파 들면서 물가도 모르는 대통령으로 무능한 경제 무능의 정권으로 해서 정권 심판론이 붙었어요. 그렇게 보면 용산이 모든 사안에 대한 요인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국민회에서 물러나게 하고 낙점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한테 책임을 다 물으려고 했던 총선 배서 자체가 예. 지금 나온다면 당원이 이번 이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용산이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않겠지만 예. 지금 보면은 친윤 그룹의 후보들을 보면 처음에 배신자론입니다. 배신자론을 하잖아요. 최병 특검,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익십한 거, 배신자론. 그다음 총선 책임론입니다. 사과를 받아줘서 이걸 했으면 총선에서 이겼을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법적인 얘기. 그다음 마지막에 색깔론이에요. 김어준 씨까지 끌어들이면서 결국에는 김경률, 김어준, 진중권 하면서 색깔론을 통해서 이모부도 나왔습니다. 이모부까지 나왔어요. 예. 그게 이제 영공 좌파, 이런 좌파 세력의 어떤 이런 음모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를 민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자폭 수준의 공격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윤석열 대통령 20년간 모셨고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좌파의 성향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좌파 정권이네요. 자, 이렇게 그냥 치열하게 가고 있고요. 진짜 무슨 색깔론, 그다음에 무슨 총선 때 관련된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막 이 갈등 전선이 형성이 됐어요. 지금 의혹 제기하고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막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네요. 그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인데 이거는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뽑은 겁니다. 따로. 그 왜 그러냐면요. 국민의힘 당대표 뽑을 때 여론조사가 20% 반영되는데 요런 이 대상자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부여가 되는 건데 앞에 회색으로 된 거는 한 주 전 거고요. 빨간색은 오늘 공개된 내용인데 오늘 45, 일주일 전 그 앞에 한 몇 주 전 거보다는요. 38에서 40으로 뛰었어요. 오히려. 근데 그 사이에 사실 문자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경원 후보인데 15 갔거든요. 그러니까 회색은 6월 넷째 주 그리고 빨간색은 오늘 나온 건데 원희룡 후보는 조금 내려간 듯한 모습, 윤상현 후보는 비슷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가 단연 앞서가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요. 인유한 의원,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고 있죠. 약간 다른 설명을 좀 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말들이요. 네. 도움이 안 돼요. 그거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요? 왜냐하면 당원을 놓고 한 거 아니에요. 흐름이 그러면 바뀔 거다라고 바뀌고 있어요. 이미. 자, 최영주 소장님. 네. 인유한 의원은 여론조사 이거 당원 대상한 거 아니다. 80%짜리 있다. 그거하고 다를 거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인유한 의원 자체가 지금 원희룡 의원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닝메이트라고 통하고 러닝메이트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뛰는 선수는 이거는 뭐냐면 자기 합리화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여론의 추이라는 거는 출렁이는 것이고 이게 여론 추이가 지금 공격 포인트가 네거티브가 며칠간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론만 보면은 한동훈 후보는 지금쯤 균열이 가서 조금 무너져야 됩니다. 흔들려야 나머지 시간 동안 그 균열 틈을 들어가서 결정적인 한 방을 통해서 결선을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돼야 되는데
안 통한 거예요. 그러면 안 통했을 때는 전략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신기루야. 이거는 그냥 여론의 수치고 지금 밑바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희망적인 그냥 분석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후보들은요, 4명의 후보들은 대구입니다.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뭐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행사가 거의 끝났을까요?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대구에서. 그에 앞서서 한동훈 후보가 대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내놓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님께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고요.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뭐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호 지사님 같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과하게 좀 거칠게 얘기하시는 것, 뭐 이 지사님은 안 그러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대단히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뵀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실 의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수사 관련된 뭐 그걸 물어본 건데 오늘 이 발언 TK 지역의 보수층 마음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대구를 못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사실 별로 반기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연설회를 하러 가는 거죠? 오늘이요. 저 합동 연설회 정해전기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평소에 가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후문을 들었는데 그만큼 지금 대구 경북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21% 정도 되는 대구 경북의 당원 비율이 있는데 이 표를 지금 잡아야 하는데 이 표를 지금 잡기가 현장에 가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준석 그 당시 2021년 6월 전당대회 할 때 이준석 당시 후보가 3일인가 5일인가 대구에 상주하면서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그런 좀 시도를 하고 싶은데 오지를 못하니 결국에 오늘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 카드로 들고 와서 TK가 나에게 가슴을 좀 열어달라. 호소한 거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 TK에서는 원희룡 후보나 뭐 나경원 후보나 뭐 여러분들이 자꾸 배신자론 TK에서는 배신자론만 나오면 사람들이 좀 치를 떠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갖고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하셨는데 먹힐지 안 먹힐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서 또 뒤에 나왔지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사실 거절했잖아요. 맞나요? 홍준표 시장. 근데 기회가 되면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뵙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죠. 홍준표 시장은 지금 뭐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안 만나줄 뿐더러 지금 이철우 지사는 안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이철우 지사도 안 만나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 만나준 바로 그날 이철우 지사도 정치 초보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TK에서는 지금 TK의 정치적 리더들이 저렇게 바리케이트를 강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TK에 들어오기는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수도권에서 갖고 있는 팬덤을 통해서 TK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먹히겠느냐.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 2021년 전당대회 때도 이준석 바람이 불었지만 나경원 후보가 당원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에 이르는 당원 표심이 아주 승부처를 가를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한동훈 후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한동훈 후보가 뭐 만나자고 다시 얘기해도 안 만날 것 같다라고 전망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른 분하고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 내용 어떤 설전이 누구하고 벌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다 국민의힘 소속이고 중진 정치인들인데 이게 시작이 지난 8일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지금 유승민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뭐해 왜 갑자기 내 얘기를 해? 라는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처럼 아니 대통령 등에 칼 꽂을 짭니다. 이런 분들이 코박콩 같은 아부꾼입니다. 코박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사를 90도로 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리고 또 조금 날짜가 지나서 탐욕의 화신, 자신의 말로나 걱정하길.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뭐 배신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 선택한 숙명이다. 해묵은 논쟁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보죠.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어제는요. 깜도 아닌 게 날름에 깜도 아닌 게. 한 번 배신한 자 두 번 배신 안 할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카멜레 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뭐 변신 이런 뜻일까요? 그러면서 저 발정제 얘기 또 나왔거든요. 보수의 수치다. 호박콩이다. 이렇게까지 설전이 갑니다. 소영주 소장. 네. 마치 지금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가 엄청난 대립을 보이듯이 지금 장외에서는 홍준표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대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게? 이건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따지고 보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자체는 한동훈 후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대권에 대한 그 가도에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어떤 공격을 하는 거는 맞겠으나 거기에 이제 유승민 의원을 빗대서 배신자 프레임을 쓰려다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던 유승민 전 의원 자체가 지금 감정이 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왔는데 그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 사례를 끌어들였는데 그렇죠. 그걸 보고 유승민 전 의원이 발끈했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 중진으로서 두 분 색깔도 다를 뿐더러 제 생각에는 유승민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습에 대해서 오랫동안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봐왔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수의 어떤 가치에는 한참 먼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지내오던 차에 본인을 거론하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쏟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 홍준표 시장이 과거 얘기가 다 꺼내놓고 있어요. 지금. 가장 아픈 게 돼지발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들은 아픈 거를 찌르는 것이고 근데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이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누구를 지지한다는 건 없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 한동훈 후보를 과거에 비판했어요. 그렇죠. 뭐 약간 초보라는 이런 취지로.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괜히 그냥 건드려서 화를 자초했다. 최영철 의원. 네. 홍준표 시장, 유승민 전 의원은 원래 구원이 좀 큰 건가요? 두 분이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물어보면 별로 유승민 의원은 홍준표 시장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별로 두 분이 사이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홍준표 시장이 유승민 의원을 공격하려고 배신자를 소환한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미 그러니까 뭐 배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름을 갖고 왔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약간 황당하죠. 이 유승민 공격하려고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날 공격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좀 당황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깜도 아닌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좀 그 과도하게 자신을 지금 공격한다. 취지는 이 맥락은 배신자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인데 유승민 당신 공격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를 자꾸 늘어져? 홍준표 시장으로서 약간의 의도치 않게 꼬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이 스텝을 꼬이면서 필요 없는 매를 맞았죠. 그래서 두 분이 저렇게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엔 또 두 분 다시 화해할 겁니다. 화해했다가 또 화해를 할 거라고 보세요?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치란 것은 영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근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 빨리 배신자 프레임을 벗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걸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걸 또 꺼냈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를 계속하고 싶은데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는 결코 정치를 재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금 10년째 주어지는 이 배신자론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또 자꾸 덮어 씌우니까 화가 이번에는 정말 머리끝까지 나신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사적으로 앉아서도 남의 뒷담화는 거의 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감정으로 또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지금 감정들이 막 묻어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감정이 너무 묻어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휴전하시고 서로 큰 어른이신데 풀고 또 화해하는 모습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홍준표 시장의 또 반응을 가장 최근까지 보인 게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거는 소영주 시장께서 제가 좀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청년의 꿈이니까 본인이 이제 소통하는 그 창구잖아요. 근데 여기에 질문에 아니 시장님 급이 맞는 사람 상대하십시오 라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하는 듯한 그 질문 내용이 올리니까 여기 보면 준표형이라도 있잖아요. 공황장애 온 모양인데 더 이상 상대 안 하겠습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거는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발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끝내자고 해놓고서는 또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 자체는 이 배신자 프레임이 정말 본인이 정치하는데 풀고 싶은 하나의 한 같은 건데 이걸 건드려 놓고 나서는 거의 공황장애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해놓고 또 약 올리는 듯이 한다.
그러면 이 싸움이 안 끝나면요. 결국엔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는 좋을 게 없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네. 좀 짧게 제가. 네. 아니 아까 결국에는 이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 또 나중에 또 다시 화해하고 만날 거라는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후보하고 화해하거나 친해질 일은 절대 없다고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이 다음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를 반드시 넘어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지금 정치적 위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를 넘기 위해서는 홍준표 시장은 여러 가지 카드를 동원할 겁니다. 결국에는 뭐 오세훈 시장하고 손을 잡는다든가 뭐 다시 유승민 전 의원과 손을 잡는다든가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다음 대선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후보를 넘어서지 않으면 예. 다음 정치적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외에서도 뭐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다음 주제는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방송하기 전에. 처음에 엄청 잘 봤었고 그래서 만나고 있다가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막 보이더라고요.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그 뒤로 되게 엄청 많이 맞고 본인 주변 사람들과 이제 유튜버들에게 제 과거에 대해서 막 없던 그런 얘기까지 막 만들어내면서 이제 막 제보나 막 엄청 과장된 사실들을 막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숨겨서 너무 죄송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본의 아니지 않지 내가 숨긴 거잖아. 제가 한 행동이고 제 선택들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자, 이번 이슈의 주제 제목이 나왔는데요. 폭행 그리고 협박을 당한 1000만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들 참 많고 유튜버 활동 중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1000만 명 구독자를 갖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넘는데 1000만입니다. 이른바 이제 먹방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좀 굉장히 좀 유명하고 뭐 이렇게 많이 등장하신 분인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먹방인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그러죠. 근데 뭐 살이 안 찌는 제일 유명하다 뭐 그래서 나오는데 굉장히 인기도 있다 그래요. 인기도 있고 많은 분들 보시는데 이 유튜버 쯔양이 전 남친 이별 통보에 뭐 불법 촬영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 그리고 4년간 폭행을 당하면서 착취 피해를 당했다. 이런 걸 유튜브에 나와서 호소한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 교제했는데 폭력적인 모습을 보서 이별 통보했는데 결국엔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하고 본인 유튜버 그리고 유튜버도 본인이 남자친구의 그런 폭행과 그런 착취 이런 것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모두 말씀드리겠다고 자기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협박, 폭행 당했다는 걸 알린 거예요. 자, 그럼요. 이거 변호인이 있거든요. 이 쯔양 씨의 변호인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소리를 지르고 어쨌든 조용히 얘기를 하고 어쨌든 협박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요. 그냥 감정대로. 정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외모로서 뭐 위협감을 느끼거나 그런 분은 전혀 아니었어요. 쯔양한테만 조금 그랬던 것 같고 저희랑 대화할 땐 크게 문제도 없었고 제 생각에는 그냥 쯔양에 대해서만 조금 학습적으로 내가 뭔가 막 해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던 거고 그러니까 쯔양이 못한다는 거를 잘 알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막상 이게 딱 정말 실제로 접수가 쫙 되니까 본인이 좀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자, 이 사안 좀 얘기하기 위해서 이경윤 변호사 자리하고 계신데요. 아니 사실은 이런 내용 대중들 앞에서 공개하기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공개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까? 이게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유튜버 쯔양 씨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했던 이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다른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사이버 레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유튜버들한테
이거를 폭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금품을 갈취할 것처럼 하는 공모를 하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녹취록을 그때 당시에 지난 10일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을 하고 나서 그 11일 새벽에 이 유튜버 찌양 씨가 이제 급하게 이제 방송을 킨 거죠. 켜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어쨌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헤어짐을 통보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협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만나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데이트 폭력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됐었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어쨌든 이제 그 틀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폭행과 그런 이제 피해를 입었었고 그리고 이 전 남친이 어쨌든 이제 대표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정상금에 대해서도 대표면 저 쯔양 씨가 소속된 소속사 대표를 말하는 겁니까? MCN 소속사 대표였는데 그 이제 어쨌든 40억 상당에 해당하는 또 금품에 대해서도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쯔양 씨가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명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이제 잠깐 이제 있었다라는 부분도 결국 이제 이 전 남친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돈을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거기 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와라.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술 따르는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깐 동안 일을 했었다라는 부분도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입으로 이제 해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피해가 있어 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1차 고소를 했다가 또 전 남친이 찾아와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으면 본인도 이제 뭐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소 취하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했었다가 다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 남친이 이제 다른 타인에게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유튜버 쯔양 씨도 이제 고소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전 남친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사건이 종결이 됐는데 어쨌든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 쯔양 씨가 이제 본인의 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명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 남자친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 관련된 거 보지만 최근에 또 어떤 유튜버들이 뭔가 협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황이 나타나는 게 있었고요.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과거 얘기 꺼내놓은 게 지금 저렇게 나온 건데 맞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는 유튜버잖아요. 근데 보면 방송 중에도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든 모습이 나는데 그럼 이게 혹시라도 폭행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하루에 또 2번 이상 맞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진술을 하는 걸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어쨌든 이제 뭔가 팔에 멍이 있고 파스를 붙인 장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조금 이제 뭐 그런 걸 잘 못해서 이렇게 뭐 상처가 났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폭행을 당해왔던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정황이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공개했던 그 사진들을 보면 정말로 좀 피해가 심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사진들이 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도 그런 이제 폭행의 방어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다가 생긴 그렇죠. 멍이나 이게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전 남자친구가 사망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안은? 네, 이렇게 이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가 이렇게 뭐 사망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이러면 이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결과까지 갔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했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이제 과거에 그 전 남자친구의 관계가 쭉 있다가 뭐 약간 단절이 뭐 사망하면서 이제 단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유튜버들이 뭐 이걸 빌미로 약간 뭔가 협박을 하려는 정황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또 요거는 또 다른 갈래인데 또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레카 채널, 사이버 레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이런 뭐 쯔양 씨 같이 이제 1000만 유튜버 이렇게 조금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약점이 잡히게 되면 이런 약점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내보내거든요. 유튜브 방송 쪽에서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채널,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이제 방송하는 채널을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레카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카를 말하는 겁니까?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 차량을 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이버상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내용들만 주로 다루는 이제
채널을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이렇게 찌양 씨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픈을 안 할 테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대가성으로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금전적으로 한번 이제 이익을 취득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이제 공모를 하는 듯한 이런 대화 내용, 녹취록이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언급을 했던 그 채널에서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근데 그 지목된 유튜버들은 협박서를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뭐 입을 모아서 자신은 뭐 이렇게 뭐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뭐 부정한 금품을 수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 지금 사건이 배당이 돼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이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인데요. 이거 지금 시간이 한 3, 4주 안 됐는데 누가 최영주 편집위원 이거 사실은 사이버 레카 이런 거는 그동안 그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도 뭐 움직임이 좀 있나 보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거? 지금 범죄가 이런 새로운 신종 매체가 나오면서 신종 매체가 나오는 곳에는 결국에는 돈이 생기니까 거기에는 범죄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00만 유튜브 정도 되면 자기가 평판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평판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훼손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계속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분들이 쯔양이라는 분한테 금전을 취하였는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간 부인을 하고 있고 여기 또 주장이 나오는 거고 이렇단 말이죠. 만약 금전을 취하였다면 저런 신종 공갈범들이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이 저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판 훼손을 빌미로 해서 협박하고 공갈해서 금전을 취하고 상대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이런 범죄가 계속 생길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방심위에서도 유튜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제재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사안까지 좀 다뤄봤고요.